이제 정말 끝이 보이네요. 최민석 병장이 생활관 창문 너머로 보이는 파란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녁까지 불과 석 달, 1998년 봄이 깊어가고 있었죠. 육군본부 보안과로 전출 온 지도 벌써 2달째였어요. 민석아, 너 진짜 운 좋은 놈이야. 여기 와서 편하게 말년 보내게 됐잖아. 같은 생활관을 쓰는 김상철 일병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석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한적하고 조용한 부대였지만 공기 중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상철아, 너는 못 느끼니? 이 부대 분위기 말이야. 민석이 목소리를 낮춰 물었어요. 뭐가? 여기 다른 데보다 훨씬 널널한데? 김상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저었어요. 확실히 뭔가 이상했거든요. 장교들과 부사관들 사이에서 오가는 시선들, 갑자기 조용해지는 대화들, 그리고 무엇보다 밤늦게까지 켜져 있는 장군실의 불빛이 신경 쓰였습니다. 박영수 중사가 생활관으로 들어왔어요. 야들아, 오늘부터 야간 순찰 교대가 바뀐다. 민석이 너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담당이야. 네, 알겠습니다. 민석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어요. 갑자기 왜 야간 순찰 시간을 바꾸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첫 야간 순찰을 돌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조용했지만 본부 건물 3층에 있는 장군실만큼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벌써 11시 반이었습니다. 저 시간에 뭘 하고 계시는 거지? 민석이 멀찍이서 장군실을 올려다보며 궁금해했어요. 하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년병이 괜히 호기심 부리다가 문제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조회 시간이었어요. 이성훈 대위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최근 부대 보안이 한층 강화됐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 이상한 일이 있으면 즉시 보고하도록.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론 의문이 들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경직된 분위기였거든요. 조회가 끝나고 나서 박영수 중사가 민석을 따로 불렀습니다. 민석아, 너 말년병이니까 별일 없이 조용히 지내면 돼. 괜히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박 중사의 말투에는 묘한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민석이 물었지만 박 중사는 대답 대신 어깨만 두드리고 갔습니다. 그날 오후 민석은 부대 매점에서 담배를 사려고 나갔어요. 그때 우연히 여군 중의 한 명이 본부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여군이었는데 뭔가 일반적인 군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저 여군 중이 누구지? 민석이 매점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아, 저분? 며칠 전부터 자주 오시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어. 매점 아주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야간 순찰을 돌던 민석은 또다시 장군실의 불빛을 봤어요.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2개 보였거든요. 한 명은 분명 장군이었고 다른 한 명은 낮에 봤던 그 여군 중이 같았어요. 민석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평범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년병이 괜한 상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장군실 창문 쪽에서 누군가가 밖을 내려다보는 게 보였어요. 민석은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엔 꼭 확인해 봐야겠어. 민석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어젯밤 장군실에서 본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거든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졌어요. 야간 점호가 끝나자마자 민석은 순찰을 핑계로 본부 건물 쪽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움직인 거죠. 시계를 보니 10시 40분이었어요. 장군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가까이 가봐야지. 민석이 조심스럽게 본부 건물 1층으로 들어갔어요. 경비병은 졸고 있었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민석은 계단을 살금살금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2층, 3층. 드디어 장군실이 있는 4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민석은 숨을 죽이고 벽에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장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민석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정말 위험한 거야, 중이. 장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에 위험 있는 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뭔가 초조하고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분명 낮에 봤던 그 여군 중이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건 군인다운 경직됨이 아니라 묘한 여유로움이었습니다. 민석이 문틈으로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어요. 정복을 입은 채로 책상에 앉아 있는 장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평소 부하들 앞에서 보여주던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누군가에게 꼼짝 못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여군 중위는 장군 맞은편에 앉아 있었는데 다리를 꼬고 편안한 자세로 앉아 있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상하 관계가 뒤바뀐 것 같았거든요. 문서는 언제 준비되나요? 여군 중위가 물었어요. 내일. 내일까지는 모든 걸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장군이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 눈치채고 있는 건 아니겠죠? 여군 중위의 목소리에 경고의 뜻이 담겨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민석이 더 잘 보려고 몸을 기울이는데 복도 바닥에 놓여있던 쓰레기통에 발이 걸렸습니다. 쾅!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장군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민석은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발각됐다는 생각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죠. 뭔가 소리가 났는데요. 여군 중위의 목소리였어요. 확인해 봐야겠어. 장군이 일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석은 급히 몸을 돌려 계단 쪽으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군실 문이 완전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거기 누구야? 장군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어요. 민석은 답하지 않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엿듣고 있었다는 건 들켰을 겁니다. 2층, 1층. 민석은 숨가쁘게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한참 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쫓아오는지 확인하려고요. 10분 정도 지나서야 민석은 생활관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잠은 전혀 올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문서? 대체 무슨 문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민석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군 중위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장군을 조종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민석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조회에 참석했어요. 그런데 이성훈 대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어젯밤 본부 건물에서 이상한 소음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혹시 이상한 걸 본 사람 있으면 즉시 신고하도록. 대위의 시선이 민석을 스쳐 지나갔어요. 민석은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명히 의심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조회가 끝나고 나서 박영수 중사가 다가왔어요. 민석아, 너 어젯밤 순찰 제대로 돌았지? 네, 물론입니다. 민석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 중사가 민석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 할 거야. 요즘 부대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거든. 그 말이 끝나자마자 멀리서 장군과 그 여군 중위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묘했습니다. 겉으로는 상관과 부하 같았지만 뭔가 다른 관계인 것 같았거든요. 여군 중위가 지나가면서 민석 쪽을 힐끗 봤어요. 그 순간 민석은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듯한 시선이었거든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다는 걸 직감했어요. 최민석 병장, 감찰과로 출두하라. 다음 날 아침 조회가 끝나자마자 전령이 찾아왔어요. 민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뭔 일로 감찰과에서 부르는 거야? 김상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몰라.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민석이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두려웠습니다. 분명 어젯밤 일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찰과 사무실은 본부 건물 2층에 있었어요. 민석이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니 정명철 소령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표정으로 민석을 바라보고 있었죠. 앉아. 정소령이 짧게 말했어요. 민석은 긴장한 채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민석 병장, 너는 어젯밤 순찰 중에 뭘 했나? 정소령이 서류를 뒤적이며 물었어요. 순찰을 돌았습니다. 민석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순찰만? 정소령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이상한 소리는 못 들었나? 본부 건물 쪽에서 말이야. 민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하지만 모른다고 버티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정소령이 한참 동안 민석을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래, 그럼 어젯밤 11시경에 본부 건물 4층에서 들린 소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거네? 네, 모릅니다. 민석이 거짓말을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좋아. 하지만 앞으로 더욱 주의 깊게 순찰하도록. 요즘 부대 보안이 중요하니까. 정소령이 손을 흔들며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민석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감찰과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도에서 마주친 사람 때문에 다시 긴장했어요. 바로 그 여군 중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여군 중위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시선을 민석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석이 어색하게 대답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그날 밤 민석은 불안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생활관 밖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민석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려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생활관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누구지? 민석이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밖으로 나가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생활관 앞을 확인해 봤어요. 역시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밤중에 이곳을 서성거렸다는 증거였죠. 상철아, 너 어젯밤에 뭔가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 민석이 김상철에게 물었어요. 아니, 나는 죽은 듯이 잤는데? 왜? 김상철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민석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만 예민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점심시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이 개인 사물함을 열어보니 휴대폰이 없어진 거예요. 내 핸드폰이 어디 갔지? 민석이 당황해서 사물함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혹시 어디 놓고 왔나? 김상철이 물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여기 넣어뒀는데.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휴대폰 안에는 며칠 전 찍어둔 사진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져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석은 급히 부대 내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민석의 휴대폰이 부대 화장실 변기 옆에서 발견된 거예요. 하지만 전원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초기화된 상태였죠. 이상하네요. 물에 빠뜨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통신병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민석은 확신했어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가져가서 내용을 확인한 후 초기화시킨 거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진들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석은 또다시 생활관 주변에서 발자국 소리를 들었어요. 이번에는 용기를 내어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담배꽁초 하나가 생활관 앞에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죠. 민석이 담배꽁초를 주워들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외제 담배 냄새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외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주로 간부들이나 특수한 임무를 맡은 사람들 뿐이었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민석이 확신했어요. 하지만 누구인지 왜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석은 박영수 중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중사님, 혹시 부대에서 외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있나요? 왜 그런 걸 물어? 박 중사가 의아해했어요. 아, 그냥 궁금해서요. 민석이 얼버무렸습니다. 박 중사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장군님이나 몇몇 고급 간부들, 그리고 요즘 자주 오는 그 여군 중이도 외제 담배를 피우더라. 민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주시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분명 그 여군 중이가 있다는 거요. 그날 밤 민석은 잠들기 전에 일기장에 모든 일들을 적어뒀어요.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증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더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 민석아. 너 이 소문 들었어? 김상철이 흥분한 목소리로 다가왔어요. 점심시간이었는데 부대 내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무슨 소문? 민석이 물었어요. 그 여군 중이 말이야. 알고 보니까 장군님 딸이래. 김상철이 목소리를 낮춰 말했어요. 부대 몇몇 간부들이 그러는데 장군님이 딸을 군대에 보내서 경험을 쌓게 하는 거래. 민석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런데 왜 지금까지 비밀로 했을까? 특혜 시비 때문이겠지 뭐. 요즘 세상에 장군 딸이라고 알려지면 온갖 말이 나올 거 아냐. 옆에서 듣고 있던 이준호 상병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민석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전 장군실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와 딸 사이의 대화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협받는 듯한 장군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상하지 않아? 딸이라면 왜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장군실에 있는 거야?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거 아마 가족 시간 갖는 거 아닐까? 김상철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습니다.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론 의문이 더 커졌어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날 오후 민석은 부대 뒤편 담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말년병의 특권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만나자. 평소 장소에서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담장 너머를 들여다봤어요. 부대 경계 밖 작은 카페 앞에서 그 여군 중위가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없이 마무리될 거야. 여군 중위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통화가 끝나자 여군 중위는 부대 안으로 들어갔어요. 민석은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누구를 만날 예정인지 궁금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민석은 핑계를 대고 부대 밖으로 나갔어요. 그 카페 근처에서 지켜보기로 한 거죠. 3시 정각 여군 중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어요. 잠시 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차에서 중년 남성이 내렸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걸음걸이나 주변을 살피는 시선이 보통 사람과 달랐어요. 민석은 멀리서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새로 산 휴대폰이었거든요. 두 사람이 카페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 창가에 앉아서 대화하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여군 중위가 그 남성에게서 작은 봉투를 받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석이 급히 카메라를 당겼는데 다행히 그 장면도 찍을 수 있었어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민석이 사진들을 확인하며 중얼거렸어요. 장군의 딸이라는 여군 중위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은밀한 만남을 갖고 뭔가를 주고받는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그날 밤 민석은 찍어둔 사진들을 컴퓨터에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메일로도 자신에게 보내뒀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증거는 남겨둬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또 다른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야, 큰일 났다. 그 여군 중위가 장군님 딸이 아니래. 이준호 상병이 급히 달려와서 말했어요. 뭐라고? 민석이 놀라서 물었어요. 통신병 형한테 들었는데 어떤 간부가 확인해 봤더니 장군님한테는 딸이 없대. 아들만 둘이라고. 이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상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들은 소문은 뭐였다는 거야? 누군가 일부러 그런 소문을 퍼뜨린 것 같아. 이준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민석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군의 딸이 아니라면 대체 그 여군 중위는 누구인가? 그리고 왜 장군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건가? 무엇보다 자신이 찍어둔 그 사진들이 더욱 중요해 보였어요. 그날 밤 민석은 박영수 중사를 찾아갔어요. 중사는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베테랑이었거든요. 중사님, 혹시 그 여군 중위에 대해 아시는 것 있으세요? 민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중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민석아, 너 요즘 너무 호기심이 많은 거 아니야? 말년병이 괜히 이런 일에 관심 갖지 마라. 그런데 너무 궁금해서요. 소문도 많고. 민석이 말을 이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야.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박 중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여군 중위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백그라운드가 뭔지 모르겠지만 웬만한 간부들도 함부로 못하거든. 어떤 의미에서요? 민석이 물었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말이야. 너도 이미 눈에 띄었을 수도 있어. 박중사의 말에 민석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그날 밤 민석은 다시 한번 자신이 찍어둔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그 정체불명의 남성의 얼굴, 주고받은 봉투, 그리고 두 사람의 은밀한 만남. 모든 게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군대 내 불륜이나 특혜 문제가 아니야. 민석이 확신했어요. 뭔가 훨씬 큰 일이 벌어지고 있어. 하지만 민석은 아직 모르고 있었어요. 자신이 발견한 진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이미 자신도 그 거대한 음모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부터 민석 주변에는 더욱 조여오는 감시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민석아, 일어나. 조회 시간이야. 김상철이 민석의 침대를 흔들었어요. 하지만 이불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민석이가 어디 갔지? 김상철이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민석의 개인용품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사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준호 상병이 화장실을 확인하고 왔어요. 화장실에도 없어. 언제부터 없던 거야? 모르겠어. 어젯밤엔 분명히 있었는데.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곧 생활관은 소란스러워졌어요. 박영수 중사가 급히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언제부터 없어진 거야? 박 중사가 물었어요. 어젯밤 취침점 때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김상철이 대답했어요. 박 중사의 얼굴이 심각해졌어요. 당장 수색을 시작한다. 혹시 부대 어디선가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하지만 부대 전체를 뒤져봐도 민석은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증발해버린 것 같았습니다. 2시간 후 이성훈 대위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최민석 병장이 무단 이탈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시 수사에 들어간다. 탈영이라고요? 김상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민석이가 탈영할 리 없는데요. 저녁까지 2달밖에 안 남았는데 왜? 그건 수사를 통해 밝혀질 일이다. 대위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헌병대가 와서 민석과 가까웠던 전우들을 조사했어요. 하지만 누구도 민석이 탈영할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민석이가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나요? 헌병이 김상철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요즘 좀 예민해하긴 했는데 탈영 같은 건 전혀 생각 못했어요. 김상철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박영수 중사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민석이 최근 며칠간 계속 무언가를 걱정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탈영하기엔 너무 성실한 성격이었어요. 그날 밤 박 중사는 혼자 민석의 침상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매트리스 아래에서 이상한 게 만져졌습니다. 이게 뭐지? 박 중사가 매트리스를 들어 올렸어요. 작은 녹음기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박 중사는 주변을 살펴본 후 녹음기를 재생해 봤어요. 처음엔 잡음만 들렸지만 곧 민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늘은 1998년 4월 15일이다. 나는 뭔가 이상한 일에 휘말린 것 같다. 장군과 그 여군 중위 사이에 뭔가 숨겨진 일이 있어. 그리고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 박 중사의 눈이 커졌어요. 민석이 녹음 일기를 남겨둔 거였습니다. 녹음은 계속됐어요. 며칠 전 찍어둔 사진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다. 그 여군 중위가 정체불명의 남성과 만나서 뭔가를 주고받았어.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마지막 녹음은 어젯밤 것이었어요. 오늘 박 중사님이 조심하라고 하셨다. 이미 눈에 띄었을 수도 있다고. 혹시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녹음기가 유일한 증거가 될 거야. 내일 그 철제 서류 가방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계획이다. 그게 뭔지 알아내야 해. 녹음이 끝났어요. 박 중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석이 탈영한 게 아니라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게 분명했어요. 철제 서류 가방? 박 중사가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며칠 전 목격했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군 중위가 검은색 철제 가방을 들고 장군의 차에 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박 중사는 고민에 빠졌어요. 이 녹음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못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박 중사는 결심했어요. 민석의 개인 파일을 정리하면서 몰래 중요한 서류들을 복사해뒀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와 함께 안전한 곳에 숨겨뒀어요. 혹시 모르니까 보험을 들어둬야겠어. 박 중사가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부대 내 CCTV 일부가 고장났다는군. 이성훈 대위가 간부회의에서 말했어요. 하필 민석이가 사라진 시간대 영상이 없어졌다니. 박 중사는 의심스러웠어요. 너무나 교묘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날 밤 박 중사는 비밀리에 통신병을 찾아갔어요. 혹시 삭제된 CCTV 영상 복구할 수 있나? 글쎄요. 완전히 삭제됐다면 어렵지만 혹시 백업이 있다면. 통신병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한번 확인해 봐줄 수 있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박 중사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이틀 후 통신병이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중사님 복구됐어요. 부분적으로나마 영상을 찾았어요. 통신병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영상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새벽 3시경 그 여군 중위가 철제 서류 가방을 들고 부대 정문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장군의 개인 차량에 가방을 실었어요. 이게 민석이가 말한 그 가방인가? 박 중사가 중얼거렸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차량이 떠난 후 약 1시간 뒤 다른 차량이 부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몇 명의 사람들이 내려서 생활관 쪽으로 향했어요. 영상은 거기서 끊어졌지만 박 중사는 확신했어요. 민석이 탈영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끌려간 거라고요.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 박 중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의무감이 더 강했습니다. 그날 밤 박 중사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육군감사실로 비밀리에 발송했어요. 민석의 녹음기, 복구된 CCTV 영상, 그리고 자신이 목격한 모든 정황들을 담아서요. 민석아, 내가 꼭 진실을 밝혀줄게. 박 중사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으며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몰랐어요. 이 일이 얼마나 거대한 음모의 일부분인지, 그리고 자신도 이미 그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박 중사님, 당신도 위험해졌습니다. 이틀 후 박영수 중사에게 익명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변조되어 있었지만 진지했습니다. 누구세요? 박 중사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보낸 자료를 누군가 가로챘다는 겁니다. 조심하세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박 중사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육군감사실로 보낸 편지가 중간에 가로채졌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이제 자신의 정체도 들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날 밤 박 중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창문 밖을 계속 확인했지만 수상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다음 날 아침 박 중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박 중사님, 큰일 났어요. 통신병이 급히 달려왔어요. 어젯밤에 누군가 통신실에 침입했어요. 뭐라고? 박 중사가 놀라서 물었어요. CCTV 서버가 완전히 포맷됐어요. 우리가 복구한 영상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통신병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중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자신들의 움직임이 완전히 노출됐다는 걸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백업 카피 같은 거 없나? 박중사가 물었어요. 있어요. 다행히 제가 개인적으로 USB에 저장해뒀거든요. 통신병이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성훈 대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그 여군 중위가 따라왔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모여 있는 거지? 대위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물었어요. 아, 그냥 통신 장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박중사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여군 중위가 박중사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박중사님, 요즘 일이 많으신 것 같네요. 그냥 평소와 같습니다. 박중사가 대답했지만 긴장이 역력했어요. 그래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이상한 자료들을 어디 보낸 적 있으신가요? 여군 중위의 질문에 박중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박중사가 시치미를 뗐어요. 여군 중위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어요. 그렇다면 다행이네요. 요즘 부대 보안이 워낙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이 나간 후 박중사와 통신병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중사님, 우리 완전히 들킨 것 같아요. 통신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 USB만큼은 안전하게 보관해야 해. 박중사가 USB를 받아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어요. 그날 오후 박중사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육군 감사실에 가기로 한 거죠. 우편으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김 병장, 내가 잠깐 외출 좀 해야겠어. 혹시 누가 찾으면 곧 돌아온다고 해. 박중사가 김상철에게 말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세요? 김상철이 물었어요. 중요한 일 좀 보고 와야 해. 박중사가 의미심장하게 답하고 나갔어요. 육군감사실은 서울 용산에 있었어요. 박중사는 전철을 타고 가면서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고요. 감사실에 도착한 박중사는 접수 담당자에게 말했어요. 긴급하게 신고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군 간부의 부정행위와 병사 실종 사건입니다. 박중사가 진지하게 답했어요. 잠시 후 감사관 한 명이 나왔어요. 상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중사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석의 실종, 의문의 여군 중위, 장군과의 수상한 관계, 그리고 철제 서류 가방까지요. 그리고 USB에 담긴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사안이네요. 감사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즉시 조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박중사가 민석의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건 실종된 병사가 남긴 음성 기록입니다. 감사관이 녹음기를 들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증거군요. 조사 중에 제 신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박중사가 말을 흐렸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관이 약속했어요. 부대로 돌아가는 길, 박중사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이제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요. 부대에 도착한 박중사를 기다리고 있던 건 충격적인 소식이었어요. 중사님, 큰일 났어요. 김상철이 급히 달려왔어요. 중사님이 나가신 후에 감찰과에서 찾아왔어요. 뭐라고? 박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중사님 개인 사물함이랑 숙소를 모두 수색했어요.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것 같은데. 김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박중사는 급히 자신의 숙소로 갔어요. 역시나 온통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증거들은 이미 감사실에 제출했지만 이제 완전히 의심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박중사는 잠들지 않고 계속 경계했어요. 창문 밖에서 수상한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게 보였거든요. 새벽 3시쯤 박중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중사님인가요? 낯선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세요? 박중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감사실에서 연락드립니다. 긴급한 일이 생겨서 지금 즉시 오실 수 있나요? 박중사는 의심스러웠어요. 새벽에 이런 연락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신분증 확인부터 해주세요. 박중사가 말했어요. 전화가 끊어졌어요. 역시 가짜였습니다. 박중사는 이제 확신했어요. 상대방이 필사적으로 자신을 제거하려 한다는 걸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안전한 곳에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야. 박중사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어요. 민석이를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워야겠어. 다음 날부터 육군감사실의 비밀 조사가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상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기무사 특별수사팀이 파견됩니다. 일주일 후 부대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육군감사실의 예비조사 결과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기무사까지 나선 거였죠. 이게 대체 뭔 일이야? 김상철이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부대 전체가 봉쇄되고 모든 간부들이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기무사 조사관 정재혁 중령이 부대에 도착했어요. 차가운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는데 첫 번째로 박영수 중사를 불렀습니다. 박중사님, 고생 많았습니다. 정중령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당신 덕분에 큰 사건을 막을 수 있었어요. 그게 무슨... 박중사가 어리둥절해했어요. 설명해드리죠.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정중령이 사진 몇 장을 꺼냈어요. 이여군 중위,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랐어요. 그냥 며칠 전부터 부대에 자주 오시던 분인데. 박중사가 대답했어요. 이 여성의 진짜 이름은 차미영입니다. 군인이 아니에요. 정중령의 말에 박중사의 눈이 커졌어요. 군인이 아니라고요? 차미영은 과거 민간 첩보업체에서 일했던 전문 요원입니다. 현재는 불법 무기거래 조직과 연결되어 있고요. 정중령이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박중사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럼 장군님과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정중령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어요. 김철수 장군은 지난 3년간 군 내부 불법 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관여해 왔어요. 북한 침투용 특수 장비들을 빼돌려서 해외에 판매한 겁니다. 불법 무기 거래라고요? 박중사가 경악했어요. 차미영은 그 거래의 중간책 역할을 했고요. 장군실에서 나누던 대화는 거래 조율이었던 겁니다. 당신이 목격한 철제 서류 가방 안에는 무기 설계도와 거래 관련 문서들이 들어 있었어요. 박중사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그럼 민석이는? 최민석 병장은 우연히 이 모든 걸 목격한 유일한 내부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찍어둔 사진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어요. 정중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석이는 지금 어디 있나요? 박중사가 간절하게 물었어요. 정중령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더니 차미영이 수갑을 찬 채로 들어왔어요. 더 이상 군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미영 씨, 최민석 병장에 대해 말해보세요. 정중령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미영이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그 병사는 너무 많은 걸 알았어요. 처음엔 경고만 주려고 했는데, 경고, 박 중사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물었어요. 핸드폰을 가져가서 확인해 봤더니 우리 만남을 찍은 사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삭제하고 돌려줬지만 그 병사가 계속 캐고 들어왔어요. 차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정중령이 추궁했어요. 김 장군이 패닉 상태였어요. 모든 게 발각될까봐. 그래서 그냥 차미영이 말을 흐렸어요. 박중사의 주먹이 떨렸어요. 민석이한테 뭘 한 거예요? 4월 16일 새벽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최민석 병장을 데려갔습니다. 정중령이 대신 말했어요. 하지만 계획과 달리 일이 잘못됐어요. 잘못됐다는 게 뭔 뜻이에요? 박중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정중령이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입막음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민석 병장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박중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고가 났어요. 차미영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우리는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냥 겁만 주려고 했는데 박중사는 주저앉을 뻔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거였습니다. 시신은 어디 있나요? 박중사가 간신히 물었어요. DMZ 인근 민통선 지역에 묻혔습니다. 이미 수색팀을 보냈어요. 정중령이 말했어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정중령이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김철수 장군의 불법 무기 거래는 단순한 금전적 이익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에요? 박중사가 물었어요. 장군의 아들이 미국에서 마약 사건으로 체포됐어요. 보석금과 변호사 비용으로 엄청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박중사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들 때문에 나라의 기밀을 팔았다는 말이에요?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고한 병사가 희생됐죠. 정중령이 안타까워했어요. 차미영이 갑자기 고개를 들고 말했어요. 제발, 저희도 정말 민석 병장을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입 다물게 하려고만. 변명하지 마세요. 박중사가 소리쳤어요. 민석이는 그냥 성실한 말년병이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 애를. 정중령이 박중사의 어깨를 눌러줬어요. 진정하세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정의는 실현될 겁니다. 김 장군은 어떻게 됐나요? 박중사가 물었어요. 체포됐습니다. 국가기밀누설죄, 살인죄 등으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차미영과 연루된 다른 공범들도 모두 검거했고요. 정중령이 답했어요. 박중사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민석이는 돌아올 수 없었거든요. 민석이 녹음기 덕분에 모든 게 가능했어요. 정중령이 말했어요. 그 아이가 남긴 증거들이 없었다면 이 거대한 음모를 밝혀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날 저녁 박중사는 민석의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너무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최민석 병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3개월 후 정재혁 중령이 박영수 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미 전역한 박중사는 고향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 발견됐나요? 박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DMZ 철책 근처 야산이었습니다. 차미영의 자백대로였어요. 정중령의 목소리도 무거웠어요. 박중사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3달 동안 기다려온 소식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박 중사가 간신히 물었어요. 그게 정중령이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공식 발표와는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박 중사가 이상하다는 듯 물었어요.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됐어요. 하지만 부검 소견은 달랐습니다. 정중령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박 중사의 혈압이 올랐어요. 자살이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저도 어이없어요. 하지만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어요. 이 사건이 너무 커지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크다는 이유였죠. 정중령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김철수 장군이나 차미영은? 박 중사가 급히 물었어요. 김 장군은 불명예 전역 후 징역 10년, 차미영은 징역 7년을 받았어요. 하지만 언론에는 단순한 군기밀 유출 사건으로만 보도됐죠. 정중령의 말에 박 중사는 붕괴했어요. 민석이 죽음은 어떻게 됐나요? 안타깝게도 자살로 종결됐습니다. 더 이상 수사하지 않는다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중령도 억울해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박중사는 잠들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혀냈지만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거든요. 민석이는 여전히 자살한 병사로 기록될 뿐이었어요. 며칠 후 박중사는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직접 언론에 제보하기로 한 거죠. 기자님, 군대 내에서 벌어진 살인 사건에 대해 제보하고 싶습니다. 박중사가 한 시사 프로그램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가 관심을 보였어요. 박중사는 모든 걸 설명했어요. 민석의 죽음부터 불법 무기 거래까지요. 하지만 기자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증거는 있나요? 기자가 물었어요. 네, 녹음기와 사진들이 있어요. 박중사가 답했어요. 하지만 이미 공식 수사가 끝난 사건이고 자살로 결론 났다면. 기자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진실이 은폐됐다고요. 박중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며칠 기다려도 연락이 없었어요. 다른 언론사에도 연락해봤지만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모두들 군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라며 꺼렸어요. 한 달 후 박중사에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박영수 씨인가요? 저는 김민준 변호사입니다. 중년 남성의 목소리였어요. 네, 누구시죠? 박중사가 물었어요. 시민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병장 사건에 대해 들었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요. 김 변호사의 제안에 박중사는 희망을 느꼈어요. 김 변호사는 군 관련 인권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박중사의 증언과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에요. 반드시 재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 변호사가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박중사가 반신반의했어요. 쉽지 않겠지만 포기할 순 없죠. 무고한 생명이 억울하게 죽었는데요. 김 변호사의 의지가 확고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재조사 요구는 1년이 넘게 계속됐어요. 시민단체와 일부 언론이 힘을 보탰지만 벽은 두꺼웠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민석의 휴대폰에서 복구된 음성 파일이 발견된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민석의 마지막 음성이었어요. 죽기 바로 전날 밤에 녹음한 것이었죠. 나는 알고 있다. 장군과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만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거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이 녹음이 유일한 증거가 될 거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이 음성 파일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하기 시작한 거죠. 최민석 병장의 죽음을 재조사하라.
청와대 앞에서 시위가 벌어졌어요. 박중사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이 사건이 다뤄졌어요. 박중사가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든 진실을 증언했습니다. 최민석 병장은 자살한 게 아닙니다. 불법 무기 거래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어요. 박중사의 증언에 국감장이 술렁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공식적인 결론은 바뀌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2년 후 박중사는 작은 승리를 얻었어요. 민석의 이름으로 설립된 군 인권센터가 문을 연 거예요. 민석아, 늦었지만 내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됐어. 박중사가 센터 개소식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지금도 박중사는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비록 공식적으로는 여전히 자살로 기록돼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거든요. 어떤 밤에는 꿈에서 민석이를 만나기도 해요. 중사님, 고마워요. 제가 헛되이 죽지 않았네요. 꿈속의 민석이가 미소를 지으며 말해요. 아니야, 민석아.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남긴 용기 덕분에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 박중사는 알고 있어요. 진실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도요. 민석의 휴대폰에서 나온 마지막 메시지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 하지만 박중사는 계속 말할 거예요. 민석이를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요. 진실은 때로는 묻히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드러나게 되어 있으니까요.